이제 시작할게요. 문장의 오형식입니다. 일단 용어부터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오형식이라고 하면 문장의 5가지 형식을 얘기할 때도 쓰고 또 1형식, 2형식, 3형식, 땡땡땡, 5형식 이렇게 할 때도 쓰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형식이란 말은 여기 즉 5번째에 있는 형식에만 오형식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는 5가지 형식 전체를 다 얘기할 때는 오문형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제가 가끔 하다 뭔가 좀 실수를 해서 5가지 형식을 가지고 오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어쨌든지 간에 5가지 형식 전체를 얘기할 땐 5가지 형식 혹은 문형 이런 말을 쓸 거고 5번째에 해당하는 형식 즉 오형식에 대해서는 그냥 오형식이란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 정리였고요. 두 번째, 밑에 있는 문장은 고등학생용 대상 예문들입니다. 고등형이라고 적혀 있죠? 예. 중학교 1학년, 2학년, 좀 저학년들은 조금, 그리고 기초가 없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문장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게 어렵다고 혹시나 느끼시는 분들은 일단 여기에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5가지 형식에 대해서 연습하시고, 고등학교용 예문이 끝나면 그 뒤에 중학교용 좀 더 쉬운 예문으로 한 번 더 강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보시면 되겠죠? 그때는 아마 설명은 없을 거고 예문만 있을 거예요. 중학생용이나 고등학생용이나 기본적으로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은 여기서만 합니다. 그 설명 듣고 예문이 어려운 분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학교용 별도 예문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용 예문은 예문 설명만 합니다. 예. 지금부터 사전 활용해야 됩니다. 앞에서 배우셨죠? 사전 활용법. 그리고 또 앞에서 배웠던 지식들 여기서 다 활용합니다. 사실은 앞에서 배웠던 지식들, 품사들, 또 무슨 문장 요소, 그 다음에 구와 절이라는 개념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사용하기 위해서, 즉 여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배운 거지 그거 자체를 그냥 암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안 돼요. 이제 그거를 여기다 이제 녹여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앞에서 얘기했었던 품사 아시고 또 무슨 어와의 관계 또 무슨 어가 뭔지 아시고 그 다음 구와 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었죠. 특히 예를 들면 절이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접속사를 단 절이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했으면 그 앞이나 그 중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었어요. 뭐 그런 것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사전 활용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형식에 대한 설명 들으신 후에 잠시 멈춰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예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 딱 들으시고, 이제 좀 이따 이거 시범 한번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거니까 시범 보여드리는 거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꾸 예예거리죠. 이게 제가 혼자 이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 말이 자꾸 들어가네요. 버릇처럼 넣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 첫 번째 문장은 여기서는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뒤에 가면 이제 설명 안 하고 그냥 바로 진행할 거니까 제가 여기 딱 끊으면 여기서 일단 끊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예문을 일단은 예습을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사전 찾으셔서 어디가 주어고 2번하고 9번은 좀 이따 하셔도 돼요. 3, 4, 5, 6, 7, 8, 10번까지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되셨죠? 그러면은 아무튼 단어 찾아서 단어장 정리하시고 예문 예습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갈게요. 문장의 5형식 5가지 형식은 영어의 정통 문법은 아니에요. 즉 영어권 국가에서 나온 문법 체계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에는 5형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거는 일본에서 만들어낸 문법이에요. 일본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하고 어순이 같은 언어 계열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도 아마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 영어를 받아들였던 게 1800년대, 특히 1800년대 후반인데 그때 많은 그 외국 서재들을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도 아마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어떻게 배울까에 대한. 그러니까 일단 어순이 다르니까 영어권하고 자기들 말하고 어순이 다르니까 그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내는 게 5형식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보죠 일단. 그런데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였냐면 분석을 해보니까 영어의 문장이 몇 가지 구조다? 5가지 구조로 되어 있더라. 그러면 5가지 구조면 거기다 갖다 해석 방법 끼워 맞추면 해석 방법도 5가지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5형식에 대한 논리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구조가 5가지니까 해석이 존재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구조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논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논리 자체가 구조가 5가지구나. 그럼
각각 구조에 대해서 그걸 우리 형식이라고 그러죠. 1형식, 2형식. 즉 1형식에는 이 구조에 맞는 것들에는 뭐가 존재할 것이다. 1형식에 맞는 해석 방법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부터 찾으라는 얘기죠. 구조부터 찾고 해석 방법을 적용하는 식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즉 구조 먼저 찾고 해석 방법은 그 후에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 영어 문장들이 뭐 5가지로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제가 불과 한 10년 전인가 어디서 그 인공지능 연구할 때, 인공지능 연구하는 데서 요즘하고는 다릅니다. 한 10년 전 얘기라서. 그때 구글에서 그 번역기 돌릴 때 사용하는 인공지능 얘기였는데 그게 문장을 한 1250가지 정도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구조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잘 발달하지 않았던 인공지능이니까 이 정도까지 분리를 했었던 거고 우린 인간이니까 5가지면 충분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영어 해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뭐 중고등학교 떠나서 성인 영어에서 특히 뭐 할 때 문장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저도 대부분 문장들은 그냥 읽고 그냥 하지만 문장 복잡하고 길고 아무튼 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형식 좀 이렇게 생각을 한 번씩은 멈춰서 해보거든요. 예, 어쨌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문장의 5형식, 즉 5가지 형식은 영어를 뭐 하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영어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게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 뭐부터 파악한다고 그랬죠? 예, 구조. 이 구조가 바로 형식입니다. 예, 형식을 먼저 파악해서, 즉 구조를 먼저 파악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형식에 맞는 해석 방법을 적용한다고 했었죠. 반드시 이 순서로 가야 돼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안 그러면 무연장 5형식 배우셔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파악하려면 그냥 이렇게 보면 되냐?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간과하시고 이 부분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개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해석을 해놔서 구조 몇 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까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문장 5형식 배우셔봐야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어떤 연습을 하시라?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해석 방법을 적용하시라고 그랬어요. 네, 구조에 맞는 형식, 해석 방법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거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걸 무시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하시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형식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 아니고 그냥 본인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조를 먼저 파악하려, 즉 형식을 파악하려면 뭐부터 파악해야 된다? 예, 품사의 배열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이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뭐죠? 품사를 배웠던 이유입니다. 제가 아까 단어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뭐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품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품사부터 하셔야 돼요. 즉 품사의 배열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구조가 결정된다. 형식에 맞는 해석 방법은 그 나중에 적용하는 것이다. 나중에 본인이 조금 해석이 이렇게 했는데 해석이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나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해석을 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거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순서를 처음에 따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익숙한다는 게 참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이게 문법이든 그냥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나 혹은 뭐 리스닝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든 결국은 익숙하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나한테 와서 이 지식이 체화된다고 하죠. 내 몸속에서 녹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녹을 시간까지는 잘 안 되셔도 기다리셔야 돼요. 특히나 문법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강제로 언어의 문을 열어서 인위적인 지식을 집어넣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인위적인 지식이 체화가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니까 항상 뭐를 생각하시라? 영어라는 것, 즉 언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좀 그 여유 있는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익숙해지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한 번씩 이거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한 방에 파악돼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러나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뭐 하시라? 품사 파악하시고, 즉 품사의 배열 파악하시고, 그래서 이건 몇 형식이겠구나 구조 파악하시고, 그럼 여기다가는 이 형식에 맞는 해석 방법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물론 형식에 맞는 해석 방법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형식이라고 그러면 품사가 여기 보니까 명사 자동사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뒤에는 이런 수식어구들이구나. 그게 뭐 있나요? 부사고 부사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즉 명사하고 자동사니까 얘가 S 말씀드렸죠. 이게 서술어 앞에 있는 명사가 바로 명사나 대명사가 바로 주어라고. 찾기 힘드시면 뭐부터 찾으시면 되면 동사부터 찾으시면 돼요. 즉 서술어부터 찾으시면 돼요. 이건 찾기 쉬우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딱 동사인지 알잖아요. 그 앞에 있어서
누구? 명사나 대명사니까 아 이게 주어겠구나. 그러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겠구나. 서술어겠구나. 그럼 문장은 여기서 끝났겠다. 여기서 앞으로 문장이 끝났다는 것은 형식이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문장이 끝났겠구나. 아 그러면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다 갖다가 요거를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석해서 자꾸 이렇게 하려는 버릇.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자꾸 우리식으로, 우리 사고식으로 자꾸 들여오려고 하는 방식 때문이거든요.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그래서 요것도 외우셔야 되고, 요것도 외우셔야 되고, 해석 방법도 역시 외우셔야 돼요. 요것만 되시면 여기 갖다가 그대로 갖다 단어 갖다 꽂아 넣으시면 돼요. 그럼 S는 V다. 끝. 나머지 뒤에는 뭘까요? 이건 왜 나중에 해석할까요? 여기는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에 그닥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문장의 주요 내용에 영향을 그닥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수식어구라고 하죠. 예, 수식어구라고 보기 때문에 즉 문장의 형식은 뭐다? 주요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예, 명심하십시오.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배열을 파악해. 품사가 이렇게 서 있어. 그러니까 몇 형식이야? 아, 여기다 그러면 S는 V다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조금 공부하시다가 이거 잊어버리시면 좀 이따 한번 요거를 통해서 예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맞는 방법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찾기가 어려우시면 그런데 되게 다 어느 정도 그 영어를 좀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주어인지 되게 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관사라는 건 특수 형용사라고. 그래서 뒤에 꼭 명사가 온다고. 그러니까 명사가 오고 앞에 형용사가 올 때는 얘는 끝이 아닙니다. 예, 반드시 뒤에는 수식하는 말이 그러니까 부사이면 형용사까지 혹은 형용사 뒤에 또 명사가 있다면 명사까지가 최종 목적지고 형용사가 있으면 당연히 뒤에 명사까지가 최종 목적지 즉 명사를 보는 겁니다. 혹은 형용사나 보죠. 그러니까 이건 한 단위 취급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명사니까 얘가 아마 주어가 될 것이고 트윙클드죠. 트윙클이라는 단어입니다. 트윙클 무슨 뜻이죠? 자동사로 반짝이다라는 뜻이죠. 을레를 안 들어가잖아요. 반짝이다. ED 붙여서 D 붙여서 과거 만드는 규칙 동사죠. 그러니까 반짝였다가 되는 거죠. 예. 왜 이렇게 되니? 예. 됐죠? 그럼 이게 동사가 되겠구나. 자동사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 딱 보이셨죠? 전치사 보이시면 전치사 역할 뭐라고 했었죠? 부사구나 형용사 역할밖에 못한다 그랬죠. 즉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하거나 명사를 수식하거나 즉 구나절에서는 뭐가 없다 그랬죠? 예, 그 보호가 없다 그랬죠.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문장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수식어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S는 V니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라이트 불빛 반짝였다 먼 거리에서. 이거 먼 거리에서는 수거예요. 먼 거리에서. 사전 뒤져보시면 그 밑에 쪽에 가시면 디스턴스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거리와 먼 거리라는 뜻이 있는데 그 밑에 쭉 내려보시면 색깔 달리해서 in the distance라고 이렇게 수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거기 찾아보시면 이게 수거라에 먼 거리에서라는 수거로 나와 있죠. 네. 먼 거리에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찾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불빛은 하는 순간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뭐만 보라 그랬나요? 품사만.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보셔야 돼요? 그 불빛들에서 끊으셔야 돼요. 아, 명사구나. 그러니까 주어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어는 주먹보를 할 수 있으니까. 트윙클드, 반짝였다. 이제 시제를 넣습니다. 전치사니까 끝났구나. in the distance.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방법은 뭐다? 이 단어를 갖다가 그대로 주어에다 집어넣고 여기를 갖다가 동사에다 집어넣고 이건 나중에 해석입니다. 늘. 그래서 그 불빛들은 반짝였다. 주어는 동사다. 먼 거리에서. 얘는 누굴 꾸밀까요? 예, 이걸 꾸미게 되겠죠? 반짝였다. 먼 거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나요? 부사어라고 되는데 이게 부사구죠. 예, 부사구가 되는 거죠. 전치사구 중에서. 이해되셨죠?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불빛들은 이건 나중에 시작되시면 뭐 이렇게 하시든 상관없는데 지금은 그렇게 연습하시면 이 실수를 하게 되세요. 해석을 하면서 구절을 적용하려는 한. 그러니까 그 불빛들은 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주어가 아니라고 합시다. 그럴 경우도 있겠죠. 근데 여기다 갖다 은이라고 붙이면 끝까지 얘를 뭐라고 만들어버리냐면 주어라고 만들어버리려는 그런 어떤 관념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품사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 불빛들은 먼 거리에서
그 불빛을 은 하는 순간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뭘부터 부르시라 했죠? 품사. 명사네. 불빛들. 명사. 반짝이었다. 아, 얘가 자동사네. 전치사 나왔네? 그럼 문장은 여기서 일단 끝나겠구나. 즉, 형식은 완료됐겠구나. 아, 그럼 이건 S는 V다가 되겠구나. 그럼 그 불빛들은 반짝이었다. 시제 넣어서. 먼 거리에서. 요거는 뭐 처음에 하는 거라 하는데 어차피 전치사구들은 형용사 아닌 부사구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구 써놓으시고 그럼 이게 이런 게 이런 식이에요. 그냥 즉 영어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최소한 주어하고 서술어는 필요한 문장이 바로 영어다. 그래서 영어는 항상 주어가 들어가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최소한의 문장은 뭐로 이루어져야 된다? 주어하고 서술어.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연습하실 것은 주어하고 서술어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다른 실수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버릇 때문에 그 소년은 이렇게 해석해 버리시면 계속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소년, 명사는 뒤에 보니까 뭔가 좀 동사 같은 것들이 나와 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잠깐 제가 끊었다가 그 뒷부분에서 몇 번, 2번하고 9번은 일단 안 하셔도 돼요. 이건 특수 문장이기 때문에 이형식의 나머지 문장들만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하기 시기 전에 요거 갖고 한번 살짝 연습해 보시죠. 그리고 항상 당분간은 이 형식을 할 동안은 이렇게 밑에다가 표시를 좀 하세요. 즉 품사는 머릿속으로만 갖고 계시고 표시는 SV로 하는 겁니다. 네, 표시는 SV로. 품사는 요 구조에 바로 주어, 서술어 이런 말들 들어가죠. 여기가 바로 무슨 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품사를 표시하시는 게 아니라 뭘 표시하셔야 돼요? 이제는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일형식이면 앞으로 동사 밑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건 일형식의 문장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쓰면 이형식 문장이에요.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예를 들면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만 써놓으셔도 돼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시면. 그러면 이게 일형식 문장이라는 걸 알죠. 이렇게 딱 끊어놓고. 되셨죠? 일단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잊지 마시고 품사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즉 품사의 배열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해석인. 이 방법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잠시만 해보시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